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물러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조금 전에 정부 서울청사에 출근했는데요. 공정한 선거 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백정규 기자, 이 권한대행이 오늘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네, 이주호 권한대행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데요. 조금 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처음으로 정부 서울청사에 출근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우선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에는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도 잘 논의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선을 한 달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 관리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한날 물러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는데요. 이처럼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사회부총리가 1인 3역을 하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된 셈입니다. 운신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대선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대행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교육 전문가이자 사회부처를 총괄해온 사회부총리가 외교와 안보, 경제 등 국정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맡으면서 탄핵 정국 속 권력 교체기에 혼란스러운 국정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이 대행은 우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 공백이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이 대행은 앞서 오늘 0시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긴급 지시를 시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6월 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까지 선거 관리와 민생 경제 관리에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이주호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맡게 된 건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 때문이었습니다. 어젯밤 최상목 부총리가 자신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자 전격 사퇴했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이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밤사이 상황을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국회입니다. 추경 통과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자신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뜹니다. 장관님 사의 표명하신다는 기사 나왔는데 사실이 있으신 지 어떠셨습니다? 최 부총리는 탄핵안이 상정되기 4분 전인 밤 10시 28분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덕수 대행이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잇따라 탄핵되자 88일간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4역을 맡아 국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총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탄핵 추진에 따른 사태로 1년 4개월의 경제사령탑 역할을 마감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이어 최 부총리의 사태로 국무위원 서열 4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선 때까지 5주 정도 국정 운영을 총괄합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인 겁니다. 김범석 1차관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을 수행합니다. 내수 침체 속에 무엇보다 통상 대응이 시급한 시점에 경제 리더십 공백이 부를 수 있는 파장이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어제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관 10명이 유죄로 받고 2명은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언급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먼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만큼 골프 발언은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 공표이지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이 아니라며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 2심 판결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고에는 선관위원장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한 노태학 대법관과 법원 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습니다. 다수 의견에는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했고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거쳐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사건을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고는 모두 25분이 걸렸고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됐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선 투표일까지는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 후보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양형심리만 이뤄지면 되는 만큼 파기환송심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상소 과정에선 상소장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만으로도 한 달 가까이 소요되지만 파기환송심은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에서 기록을 넘겨받은 뒤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가 신속하게 처리할 의지만 갖고 있다면 당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법원의 출석 요구서를 제때 수령하지 않는 등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양형 증인 신문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대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빠르게 선고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 측이 재상고를 제기한다면 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재판 진행 절차를 고려하면 한 달 남짓한 대선 투표일까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모두 거쳐서 판결이 확정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선거사건 적시 처리 의지를 내보였던 만큼 일각에서는 향후 절차가 예상을 벗어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검찰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 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경제 속보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1월 2.2%, 2월 2%, 3월 2.1% 등 올 들어 2%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2.4%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는 6.8%, 고등어는 11.6% 오른 반면 토마토 21.4%, 참외는 16.5% 내렸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2.4%, 2.9% 내렸습니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말했고 당 차원에선 긴급 의총을 열어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진행되던 시간 서울 종로구에서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행사가 끝난 뒤 선고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제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놓고 정치적 경쟁자들이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건 정치도 사법부도 아니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법원을 향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에게 족쇄를 채우려 한다며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입니다.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대선일인 다음 달 3일 전까지 이 후보의 판결이 확정될 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경선을 통과한 후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후보 교체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에 내심 낙관하고 있던 민주당. 대선 한 달여를 남겨두고 또다시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충격이 쉽게 가시진 않으리란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 대선 경선 후보들도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격을 상실했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필 규정이라며 반겼습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사건 접수 30여일 만에 신속히 파기하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흥분이 좀 가라앉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빨리 후보를 교체하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후보직 자진 사퇴가 국민 상식이란 압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이재명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고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한동훈 후보는 이제 선거로 이 후보를 이기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선고가 아니라 우리의 선거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겁니다. 당 안팎에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던 만큼 향후 대선 레이스에서 수세에만 몰리진 않을 거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파면당한 대통령의 소속 정당으로서 그동안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반 이재명 빅텐트가 실제 이루어질지 또 얼마만큼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란 분석 역시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법사위는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애초 예정됐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취소됐다고 알렸습니다. 예정에 없던 이번 전체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후 민주당 주도로 결정됐는데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법사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됩니다. 어제 총리직을 사퇴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대행은 어제 더 큰 책임지는 길을 선택하겠다며 사실상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어제 국무총리직을 사퇴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출마 여부를 고민해온 한 전대행은 어제 총리직을 사퇴하면서 출마 방침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국면에서 통상 전문가인 자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 전문가인 자신이 적합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국무총리실을 떠난 일부 참모진은 여의도에 캠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거론되어 온 정대철 헌점 회장과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직 사퇴에 앞서 마지막으로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담화에서 뚜렷한 사과는 없었지만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 역시 통합을 강조하려는 차기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한 달여 남은 대통령 선거 일정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대행직을 물려받게 될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맡게 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밤사이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자신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자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예정이 없던 법사위가 긴급 소집됐고 2시간 만에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까지 이루어졌는데 먼저 민주당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직전에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과 부총리의 탄핵 추진은 별개일 것입니까? 뭐 감정적으로는 연결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행정적으로는 연결선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사실 내란 공범에 의한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탄핵을 미뤄왔던 거는 혹은 탄핵을 망설였던 이유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경우에 국민적인 정서가 또 이것을 대선을 앞두고 무정부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한덕수와 관련된 탄핵이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일단락이 됐는데 이게 또 연장선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정서 때문에 저희가 참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을 탄핵을 할 때는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 것이냐. 국민의힘도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면 다음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돼서 대선을 관리하는 운영자가 될 텐데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럴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사람이 이 대선 국면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탄핵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정적으로는 일정 부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분풀이식 보복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지금 민주당이 어떤 근거를 대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분풀이, 감정풀이식 탄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탄핵 사유 역시 지난 권한 대행 시절에 했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과 같은 사유들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이미 헌법재판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사건을 가지고 사실 단행을 한다라는 것, 과연 어떤 국민이 이런 것들을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 권한을 남용을 해서 행정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국무위원이 한 2명, 3명 정도만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 자체가 소집이 못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권한의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명백히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과 대한민국의 이 양분화된 구도에서 이재명과 대한민국 중에서 이재명을 지금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국민을 탄핵시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에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수긍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최상목 그 탄핵안 내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최상목 장관이
이 비상계엄 날짜에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쪽지가 사실 쪽지도 아니고 문건입니다. 근데 그게 접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못 봤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거는 그 문건 안에는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된 예산 내용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검찰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검찰에 제출된 것을 보니까 안 접혀 있고 빳빳한 종이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럼 검찰이 다림질했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접혀 있어서 보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내란과 관련된 정황이 있다는 것도 추가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런 사실 비슷한 사유로 한덕수 대행도 탄핵을 시켰지만 1대7로 기각이 되었고 내란 관련해서는 위헌 위법조차 없었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대통령 대행직은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맡게 됐습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인데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정말 이게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총리는 국무조정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경제부 총리는 예산을 비롯해서 국가경제 전반을 총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기능은 할 수 있었지만 사실 사회부 총리가 그런 국가 안보와 경제와 국무조정 기능까지 모두 다 수행하기란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조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선거 관리까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무게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런 국정 혼란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가, 국민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난 12월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자마자 무한공항 사고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국가 혼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가보다도 이재명을 우선시하고 있고 이런 정당이 국민들께 이재명을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주호 대행이 일단 오늘 0시에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긴급 지시도 내렸고요.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공정한 선거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제 권한 대행이 되셨죠. 어쨌든 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최초에는 저희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본인이 깨신 거죠. 그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사실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가지고 또 상설특검과 관련해가지고 국회 추천 의뢰도 여야 합의라는 말도 안 되는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걷어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주호 권한대행께서 남아있는 이 대선 관리를 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민주당도 다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러한 혼란들이 시작됐는가?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실행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말처럼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에 신경 쓴 게 아니라 이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를 빌미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본인이 사퇴를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이주호 권한대행까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사태까지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저는 지금의 국무위원들이 최소한의 행동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도 국가안보실 김태호 1차장이 미국 백악관 가가지고 안보부 보좌관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업과 관련해가지고 공동적인 뭐 협의체를 만든다 얘기하는데 지금 파면된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고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것도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경제 수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국민적인 걱정이 더 클 것 같은데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진두지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2+2 협의에도 직접 참여를 하면서 좀 유의미한 성과들을 가져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딱 3달 유예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행정부가 출범한다라고 하더라도 7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좀 위중한 상황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을 당한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산자부가 단독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도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입법부가 어떤 보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상 조기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 달 동안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세 협상을 불리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민주당에게 있다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인질로 삼았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표현인데 어떤 네. 입장이신가요? 뭐 이제 국민의힘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렇게 주장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 장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한국의 정치적 공백 상태가 있으니까 이 관세 협상이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로 선거운동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모든 걸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거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도 국민의힘이 조금 인지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발언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가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우선인 재무장관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임팩트 있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를 했잖아요. 이거는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까? 네, 추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민주당은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차피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고법으로 이게 돌아가고 또 서울고법에서 또 심리를 한 다음에 또 재상고까지 있다고 하면 이건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대법원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것들이 저는 사법이라는 농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중심에서 기여를 한 사람이 심우정 검찰총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가 돼서 풀려나왔는데 그것을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과연 지금의 일련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대법원의 파기환송까지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사퇴한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네. 마음이 조금 무거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일단 짧게만 좀 반박을 드리자면 법원이 구속 취소를 하니까 또 심우정 검찰총장을 탓하고 또 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까 또 심우정 총장을 탓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뺨 맞고 어디 화풀이한다. 딱 그런 격언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어제 김병기 의원은 법원을 향해서도 한 달만 기다려라. 이렇게 겁박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법부까지 해체를 하겠다. 집권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협박이고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 민주당의 이런 입법 폭거들을 지난 3년 동안 총리로 재임을 하면서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출마 결심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 정말 국가가 망해야지만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이 모순된 87 체제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출마 결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루어졌던 이 사상 초유의 사태들을 또 목도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결기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야당에 결연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선 출마 선언문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사퇴 메시지에서는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더라고요. 비슷한 내용이 담길지 아니면 어젯밤에 그런 국회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만약에 좀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면 어제 있었던 사법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실릴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덕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지금에 있는 정치인들보다 더 나은 점이라고 하면 내가 오랜 공직 생활을 했고 경제 관료다.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테크노크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행보를 보이면서 이미 이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고 웬만한 정치인들보다는 더 많은 정치인의 이미지가 좀 더 씌워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이 평생 동안 맡겨진 소임에 대해서 일을 하는 공직자였던 것이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타개하려고 돌파하는 그런 정치인의 길은 걸어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있을 어떤 검증의 시간들이 본인에게 생각보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기자들의 마이크에 대해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멋있게 뭐 또 봅시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마이크를 대면 그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은 밖에서 쏘는 화살보다 안에서 내부에서 쏘는 화살이 더 아프다는 것을 본인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이분이 계속해서 정치 일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출마하고 나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저는 오히려 지지 선언을 하고 저는 끝날 심산이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혹독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그 한덕수 대행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정말 강력하게 단련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대정부 질의 같은 것들을 보면 한덕수 대행이 정말 날카롭게 비판하고 반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한덕수 대행을 정말 명분 없는 탄핵을 시키게 되면서 4달 동안 탄압받는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준 것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1대7로 기각 판결을 또 받아내기도 했죠. 또한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대행은 출마의 치읓자도 대선의 디귿자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자가 발전을 하면서 계속 견제구를 던졌거든요. 그런 과정에 사실 불필요하게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화두에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국민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다 이 민주당의 과도한 견제구가 만들어낸 부메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서사를 쌓고 45년간의 공직 생활을 했던 그런 한덕수 대행이야말로 어떤 시대가 부른 인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의문인 게 저희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서사를 만들어줬다? 사실 조금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훨씬 젊고 오히려 이분이 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덕수 권한대행보다. 그리고 이 서사 얘기하시는데 전에 민주화 이후에 전 대통령들을 보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은 이 목숨을 걸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쨌든 월급쟁이에서 뭐 대기업의 사장까지 청계천 복원까지의 나름대로 신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아성도 있는 거지만 선거의 여왕이라는 본인의 정치적 자산도 있고 하물며 파면당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때나마 살아있는 권력에 대적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뭘 한 게 있죠? 오히려 YS 정권 때는 나는 서울 사람이에요 라고 하고 DJ 정권에서 저는 전북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들. 또 경제적인 능력 2000년대 중국산 마늘 합의 이거 이면 합의 있어가지고 경질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서 그 안에서도 친윤 세력들이 저는 조기 대선 이후에 저는 당권 우선주의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세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정치가.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짧게만 좀 반박을 드리면 네. 사실 서사는 부수적인 부분이죠. 대통령에게 갖춰야 될 자질이라는 것은 이 시대 정신을 얼마나 업고 갈 수 있고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적인 기대를 안을 수 있는 큰 그릇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의 이런 좀 과격한 지금 33차례가 됐죠. 이제는 줄탄핵을 어떤 국민들이 목도를 하고 입법 폭거를 목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정쟁이 아니라 안정감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리더를 원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더욱 본질적인 부분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을까인데 45년 동안 경제통상 전문가로서 국정을 이끌었던 사실 이제 40년을 목전에 둔 87 체제를 온몸으로 겪었던 전직 총리로서 누구보다도 사실 지금 체제의 모순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대에 누가 87 체제를 종결하고 이 과도한 정쟁을 종식을 시킬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서사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바로 한덕수 대행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 단일화 논의는 어쨌든 급물살을 타지 않겠습니까? 예. 내일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곧바로 단일화 논의가 후보랑 직접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5월 11일이 후보 등록일 마감일이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협상을 단일화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현실적으로는 사실 5월 11일 직후부터는 본 선거가 시작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공보물들을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인쇄를 비롯한 여러 작업들에 이제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5월 7, 8일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후보들도 그와 같은 지점들을 염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약간 그 변화의 기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토론회에서 후보를 양보하는 거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냈고요. 한동훈 후보는 한덕수 대행이 뭐 훌륭하긴 하지만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좀 단일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단일화를 누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물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는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어떤 단일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단일화를 한 다음에 승패의 결과를 떠나서 본인도 좀 더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저는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일화를 한 과정 속에서 진통은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음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 어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이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까지 매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김덕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그냥 내가 후보 돼도 대통령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용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단일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들을 더 부각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끌다 보면은 저는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고 저는 그냥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끝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 이게요, 같은 당내에서도 여론조사할 때 경력을 3줄을 써야 된다, 5줄을 써야 된다, 또 한 줄당 뭐 10자 이내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지루지난한 이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 박 대변인도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네, 어제 선거 직후에는 그런 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제 야밤에 펼쳐진 이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 소추안 가결 이 사건들을 보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이 없고 정말 어디까지 폭주할지 예상이 불가능하다라고 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특정 정치인, 비단 김문수나 한동훈 후보가 아니더라도 혼자서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힘과 중의를 모아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합니다.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도 궁금해요. 선대위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희 선대위 분위기는 어제 의원총회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는데 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거 정치도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 선거에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면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중도층에서 일부 이탈하는 표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탈한 것만큼 혹은 이탈한 것보다 더 많은 표가 유입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지난 대법원의 이런 빠른 일정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자로 하여금 또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의 눈초리가 이제 확증으로 저는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례적으로 되게 빠른 속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과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을 할 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판단을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취지를 말을 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오히려 이 결과가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느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보통 15일에서 20일에 어떤 서류가 오가는 시간이 지나고 또 대법원에서 이렇게 빨리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1심과 2심과는 달리 대법원은 서면 심리, 즉 변론 기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고법에서는 다시 검찰이 나오고 또 재판부 앞에서 이재명 피고 측이 나가가지고 서로 주장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대선 전에 끝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법원이 이런 걸 알면서도 왜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12명의 재판관 중에서 10명의 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2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역시나 10대 2로 결과가 났구나. 그래서 보수 세력에 대해서 선거운동 캠페인을 하는데 좀 더 용이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 뒤에 윤석열이라는 전직 대통령이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판단하는 중도층의 국민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로스표도 있겠지만 또 다시 유입되는 표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박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어제 결과가 10대 2로 나왔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하자면 보수 3명, 중도 7명, 진보 2명으로 분류가 되는데 진보 2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만장일치가 된 겁니다. 또한 진보 2명 재판관들도 이제 익히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만장일치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그 다수 의견에 대해서 이거를 비토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이건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이 걱정해야 될 것은 단순 표 이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 자격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어찌저찌 대선 전까지 버틴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지 이미 유죄가 확정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또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 형량도 200만 원 벌금 이상인데 지금 그 가산 사유가 거의 5개가 넘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실형이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재판이 당선되면 중단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한 해의 조기 대선을 2번 치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후보를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그 후보의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계속 새로운 무리수를 던지거나 아니면은 재판이 중단될 거라고 하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과연 한 달 동안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후보를 조속히 사퇴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 됐으니까 후보 자격 없으니까 후보 내지 말아라 이 말 지금 그 말 하시는 거잖아요. 교체를 하라는 말씀. 교체하라고. 그런 말은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해서 책임지고 후보를 안 낼 때 그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구로구청장 재선거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 안 냈잖아요. 왜 안 냈습니까? 구로구청장이 직을 상실을 했는데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그 구로 구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후보 안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조기 대선 왜 열렸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그 비상계엄 했으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미안함이 있고 책임감이 있다면 후보 안 냈어야죠. 후보를 안 낸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파기환송 당했다면 당신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면 저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공직선거법 264조에 보면 당선인이 당의 선거에 이 법에 규정된 걸로 상실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화성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재판이 늘어져 가지고 또 재선에 도전을 해서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재선을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2010년도에 첫 번째 선거가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당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2014년도 재선은 유지가 된 거고 기록상에는 재선이 아니라 초선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도 이것은 지난 대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의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이건 문제가 없다는 법조계의 판단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법원이
5월 1일 날 선고를 한 것이 시간을 줘가지고 민주당이 선수 교체할 시간을 준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이거 대법원이 중앙선관위도 아니고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을 줬다라기보다는 그 앞서 지연된 그런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조속하게 판결을 한 것이고 오히려 그게 민주당에게는 배려 차원이 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또한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일단 당선만 되면 기소, 재판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저희 헌법의 취지가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같은 경우에 저희는 헌법재판소 결과를 즉각 승복을 했습니다. 또한 조기 대선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죠. 그만큼 이 개인 비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다만 그런 것들을 후보를 안 내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쌍방과실 책임이 있는 33차례 줄탄핵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네. 저희가 되묻고 싶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라는 책임을 졌지만 이재명 후보는 무엇으로 책임을 졌습니까? 심지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작정으로 분풀이식 탄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심판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정치적 사안으로 이런 비상계엄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고 하는데 책임진 게 아니라 책임을 물어서 파면당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최근에도 보도 있지 않습니까? 건진법사. 통일교에게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받아가지고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 근데 건진법사가 잃어버렸대요. 믿어지세요? 대한민국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지 아니면 건진법사가 사고를 냈던지 둘 중 하나인 것이고 그거 말고도 샤넬백 받았단 말이 있고요. 인삼 받았단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일교가 해외 사업하는 거 도와주는 ODA 사업에 지원했다는 게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무슨 책임을 진 거죠? 앞으로 책임져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것이고 저는 이재명 후보와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 사법적인 책임과 문제는 좀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다 의혹 단계고 그렇죠. 사실 수사 어제는 상황이죠. 확정적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 거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대선이 오늘로 32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가 이제 사실 관심인 건데 민주당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는 이 전으로 돌아가면 네. 애초에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사법 리스크는 애초에 부당한 검찰의 기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대장동이라는 수천억의 비리가 오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부당이익을 누가 취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당장 이재명 후보에게 증거도 없고 잡을 수 없으니까 사실 다른 걸로 새끼를 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 강도라고 누명 쓰고 지금 검찰이 지금 저를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런데 저를 아무리 털어봐도 제가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은행 가는 길에 무단 횡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단 횡단한 거는 CCTV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단 횡단한 것부터 잡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유력한 대선 주자를 사람을 아냐 모르냐를 가지고 또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후보로 못 나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여태껏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은 저희 지지자와 당원들과 저희 민주당에게는 아무런 어떤 귀책사유라든가 변동사항이 없다. 저희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선거는 오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일어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내란을 극복하고 또 국민적인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뭐 사법 리스크가 있냐 없느냐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 뭐 예정된 일정 그대로 소화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대법 선고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 가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조기 대선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재보궐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재판을 계속할지 말지는 대법원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이 재판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를 해서 재판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에 시작부터 사실상 그 탄핵의 명운을 결정받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사실상으로 유죄가 확정이 됐고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고민을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상계엄 직후 사상 초유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안 그래도 쌍방과실 책임이 있는 후보가 후보 자격까지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네. 과연 이런 후보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근원적인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은 필수 불가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한 달여간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금 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존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제 공간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 업무 수행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팀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호 권한대행, 조금 전 출근길에는 한 달 정도 남은 대선의 안정적인 관리를 당부를 했는데요. 방금 있었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국민이 안보 불안을 염려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어느 분야에서든 한 채 빈틈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또 북한에 도발하지 못하도록 빈틈없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그리고 메모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인삼주 등을 찾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통일교 고위 간부인 윤모 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물품들인데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이 물품들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전 씨와 윤 씨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탁 목적으로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관련 사업과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 YTN 인수 청탁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수행실장들의 휴대전화, 메모 일부를 압수한 검찰은 김 여사와 전 씨 사이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전 씨에게서 목걸이 등을 받은 적이 없다며 참고인 신부님에도 무리하게 강제 수사를 벌여 망신 주기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 씨와 그의 가족들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 씨를 추가 조사할 전망인데 그에 앞서 김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 이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는 그제 서울고검에서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서울 강남구 음식점에서 윤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명 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안타깝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지난달 명 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 조건을 내걸었던 만큼 의혹 관련 인물을 만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상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데 대해 이미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만큼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출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죄만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보완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요건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 군경에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내란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아 신속하게 가치 판단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던 만큼 재구속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재구속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직권남용 혐의도 같이 심리해달라며 변론 병합을 신청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재판은 오는 12일에 열립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 기록 일부를 확보하고 포렌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16일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경호처가 대상 자료를 이미 제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제출 방식을 협의해왔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곧바로 재판부 배당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대법원이 이르면 오늘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넘길 수 있다고요? 네, 아직 확실하게 송부 시점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적시 처리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요. 앞서 검찰 측 상고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이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넘겼던 것을 미뤄보면 이르면 오늘 송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접수 통지 등 별도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곧이어 배당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규정상 2심 사건을 심리했던 형사 6부를 제외하고 형사 2부나 7부 가운데 한 곳으로 배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파기환송심 심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또 언제쯤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네, 상고심 판단은 환송받은 원심 법원을 기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을 서울고등법원이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양형심리만 이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서면 검토만 이뤄지는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열어야 하고
피고인인 이 후보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에 출석 요구서나 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 진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상적인 형사사건 파기환송심만 하더라도 접수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리는 만큼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투표일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상고심을 선고한 것을 보면 서울고법도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이르게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 측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한다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만약 이 후보가 판결 확정 전에 당선된다면 그 시점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심리를 계속할지 또는 중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까지는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박성배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이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 건가요? 우선 김문기 골프 발언은 이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네. 2심 법원은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서 보여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반면에 대법원은 해외 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 발언의 취지를 평가할 때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본 반면에 2심은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대법원은 이 백현동과 관련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아 이와 같은 전제가 허물어진 이상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협박하겠다는 발언 자체도 허위로 보아야 한다. 단순 과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자, 대법관 10명이 유죄, 다수 의견이고요. 2명은 무죄로 결론을 내렸는데 자, 반대 의견 그리고 보충 의견도 설명해 주실까요? 반대 의견은 우리 대법원이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판결을 진행해온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왔다. 선거의 공정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만큼 그 취지를 일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선거의 공정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행위나 교육 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거나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여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특히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는 의견 표명으로서 과장 표현이 있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조금 다르게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 이런 내용도 어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제 대법원은 비교적 명확하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동안의 판례와 배치된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만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기보다 그 기준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하는 게 옳아 보입니다. 네. 어떠한 후보자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의 관점이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허위의 사실인가 과장에 불과한가 어떤 기준으로 허위의 사실로 보고 처벌할 것인가를 평가할 때에는 선거인의 판단을 거르실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기준의 설시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알 권리,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선거권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이념이 그 배경에 도사리고 있는데 기존의 판례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두었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이면에 선거인의 알 권리, 나아가 선거권과 조화도 이루어야 한다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보면 그 처벌 대상에 출생지나 신분, 직업, 재산, 행위 이런 게 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 인식은 처벌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1심과 2심이 나눠졌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식이 아니라 행위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인식으로 볼 것인가 행위로 볼 것인가 특히 몰랐다 부분은 1심, 2심 대법원 모두 다 인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몰랐다는 부분은 인식으로서 그 발언 자체가 양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교류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부인하는 취지까지 이르렀다면 이때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특히 해외 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선다. 몰랐다는 발언의 부가 설명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당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서 충분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자, 이제 서울고법으로 이제 파기환송이 된 그런 상황인데 오늘 바로 대법원이 넘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바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이루어진 이상 기록 송부 자체를 지나치게 늦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록 송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의 사건을 배당하고 공판 기일을 열어야 하는데 네.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받게 됩니다. 피고인에게 소환 통지를 발령하고 정해진 공판 기일 일정에 따라서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덜어 걸릴 것인데 사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일자 내지는 재판 진행 일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리는 것이 통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대법원이 먼저 나서서 상당히 신속하게 판결을 단행한 만큼 1, 2주 이내 공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되도록이면 1회 공판기일로 종결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만 피고인 측이 격렬하게 다툰다면 2회 이상의 공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다만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판단을 한 이상 이 판단에는 서울고등법원이 그대로 기속됩니다. 즉 대법원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여타 사실관계를 추가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무죄 선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허위 사실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실무 책임자가 고 김문기 전 차장이었고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 환기할 시간이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지속적인 보고를 받았다거나 패널을 준비해서 발언한 사정에 비춰보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즉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다만 또 한 가지 쟁점은 양형입니다. 물론 1심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서울고등법원이 만에 하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게 되면 이때는 사실상 모든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유무죄를 더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만 굳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된다면 굳이 상고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한다면 그대로 모든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할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파기환송심에서 이 피선거권 박탈형 이상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건 증인신문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파기환송심은 증인신문이 있습니까? 충분히 증인신문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후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원심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만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 반면에 1심과 2심은 일반적인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으로서 증인신문, 나아가서 각종 사실조회 신청 등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사실 원심의 정당, 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라 비교적 신속하게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반면에 피고인 측이
다투는 정도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얼마든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1심, 2심을 거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새로운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거나 또 다른 사실관계가 추가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아마 네.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하게 심리를 종결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이 다투는 사정에 따라 일부 심리가 늦어질 수 있고 서울고등법원이 신속하게 한 달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재상고가 가능한 만큼 6월 3일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네, 재상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사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 법관 회피 신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헌법소원 제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때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네. 특별히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사정을 제시해야 하는데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 법관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사유를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헌법소원 가능성인데 사실 종전의 2심 재판 진행 중에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이 이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기각하게 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피고인 측은 그 스스로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이 헌법 소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기각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네. 2심이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한 때로부터 이미 30일을 도과한 이상 더 이상 헌법 소원 제기 가능성은 없습니다. 동일한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혹시 그 이재명 그 후보 측에서 양형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양형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앞서 진행되었던 2심 재판에서도 증인 신문 오로지 3명만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약 2년 2개월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이 3명의 증인 중에서도 2명은 양형 증인이었습니다. 양형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 마당에 파기환송심에서 또다시 양형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파기환송심이 받아들여 줄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예. 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이제 회의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잡고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를 기만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고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사법 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190석 초고대 의석과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법원 판결 이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들을 보십시오.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 역시 대법원의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려라며 대법원을 욕보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최광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 소추까지 운운하며 헌정 테러를 구체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제 반박입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 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총으로 분리하고 공소총의 공판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하지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의힘이 바뀌겠습니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복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질책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직후 민주당은 긴급 대응 의총을 열었습니다. 국민 앞에 섰고 대제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께 들이민 것은 충격적이게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이었습니다. 지난 저녁 본회의는 민생과 통상 대응을 위한 추경 통과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정쟁이 끼어들 틈은 한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장을 31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즉 국무회의를 통한 제2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입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입니다.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내란을 기도하는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온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대법원 선고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무력화할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심판과 함께할 때 완성될 수 있다. 헌정 테러를 막는 데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와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대법원은 어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다, 이 내용인데, 자, 만약에 가정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문헌 자체만 보면 소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추라는 단어는 기소를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되어서 사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도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헌법 조문이 도입된 이유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 취지를 고려한다면
재판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선례가 없는 상황인데 이 사건 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마 하급심이 자체 판단에 따라서 어떤 재판부는 재판을 중지하고 어떤 재판부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각자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신급이 올라가고 대법원이 최종적인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 한 가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 불안 이슈가 재부상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0.09포인트 내린 2,556포인트에 개장했고 코스닥은 0.64포인트 내린 716포인트에 개장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올라서 1,436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